차가운 겨울밤 서울의 번화한 명동 거리에는 매서운 바람이 불어닥쳤습니다. 그 속에서 인파에 휩쓸려 작은 그림자 하나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김남길 할아버지는 앙상한 몸에 백발이 헝클어진 채 폐품으로 가득 찬 손수레를 끌고 힘겹게 걸었습니다. 그의 눈은 슬픔에 잠겨 있었고 늙음과 말할 수 없는 고통의 피로함이 느껴졌습니다. 아무도 김남길 할아버지가 누구인지 왜 이곳에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길거리를 떠도는 이름 없는 폐지 줍는 노인으로만 여겼습니다. 때로는 연민의 눈빛이 스쳐 지나갔지만 대부분은 무관심하고 냉담한 시선뿐이었습니다. 70세의 나이에 김남길 할아버지는 집도 가족도 친구도 없이 홀로였습니다. 그의 매일은 폐품을 줍고 몇 푼 안 되는 돈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지루한 반복이었습니다. 그리고 밤이면 어두컴컴한 구석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그날 밤 김남길 할아버지가 길가의 쓰레기통에서 빈 맥주캔을 줍고 있을 때 골목 끝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었고 흐릿한 눈에 경계심이 떠올랐습니다. 멀리서 젊은 조폭 무리가 어린 박수호 청년을 쫓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박수호 청년은 넘어졌고 다리를 붙잡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조폭 무리는 큰 소리로 웃으며 험악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김남길 할아버지는 망설이지 않고 손수레를 옆으로 밀어놓고 조폭 무리에게 빠르게 다가갔습니다. 거기 뭐 하는 짓들이냐? 사람을 너무 몰아세우지 마라. 그의 목소리는 쉰 소리였지만 위험 있는 울림이 있었습니다. 조폭 무리는 돌아보며 비웃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이 늙은이가 뭔데 참견이야? 상관없는 일에 끼어들지 말고 비켜. 하지만 김남길 할아버지의 눈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를 담고 있는 듯했습니다. 갑자기 조폭 무리는 멈칫했습니다. 아마도 노인과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웅성거리며 몇 마디 말을 주고받더니 떠났습니다. 박수호 청년은 바닥에 쓰러져 홀떡거렸습니다. 김남길 할아버지가 그를 일으켜주자 그의 눈에는 감격의 빛이 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다. 일어나거라. 김남길 할아버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박수호 청년이 떠나고 김남길 할아버지는 무심코 조폭 중 한 명의 주머니에서 떨어진 작은 물건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머리 부분에 기이한 문양이 새겨진 작은 열쇠였습니다. 그는 열쇠를 집어들었고 생각에 잠긴 눈빛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버릴까 했지만 왠지 모를 예감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날 밤 김남길 할아버지는 유령 건물 뒤에 있는 익숙한 구석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주머니에는 그 열쇠가 있었고 그의 마음속에는 그 열쇠에 대한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열쇠는 20년 동안 그가 깊이 묻어두었던 기억들을 되살렸습니다. 가족, 그가 가장 사랑했던 딸 이지혜, 그리고 그에게 속 시원한 답을 주지 못했던 억울한 죽음에 대한 기억이었습니다. 20년 전 김남길 할아버지는 서울의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노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때 성공한 사업가였고 따뜻한 가정을 가진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대형 건설 회사의 수석 엔지니어였고 아내와 외동딸 이지혜와 함께 작은 교회집에서 살았습니다. 이지혜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자부심이었습니다. 이지혜는 착하고 똑똑했으며 활기가 넘치는 딸이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면 김남길 할아버지 가족은 함께 모여 앉아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그에게 이지혜는 삶의 빛이었고 매일매일 그가 노력해야 하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그 빛은 어느 운명의 저녁에 갑자기 꺼졌습니다. 이지혜는 서울의 한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갑자기 실종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작은 사고라고 생각했고 길을 잃거나 교통 문제가 생겼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틀간의 수색 끝에 그녀의 시신은 외딴 골목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 슬픔은 김남길 할아버지와 아내의 가슴을 찢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은 사건이 처리된 방식이었습니다. 경찰은 이지혜가 강도에게 공격받아 살해당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범인은 노숙자였고 경찰과의 총격전에서 사망했다고 했습니다. 사건은 일주일도 안 되어 종결되었습니다.
하지만 김남길 할아버지는 그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건에 너무나 많은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시간, 방식, 그리고 특히 이지혜가 죽기 전에 그에게 쓴 편지 때문이었습니다. 그 편지에서 이지혜는 자신이 일하는 곳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으며 자신의 안전이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만나면 자세히 이야기하겠다고 했지만 그 편지는 제때 할아버지에게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김남길 할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지혜의 직장, 그녀의 관계, 그리고 경찰이 간과한 것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진실에 가까워질 때마다 보이지 않는 장벽이 나타났습니다. 그가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회피했고 말하기를 거부했습니다. 한 번은 낯선 무리에게 위협을 받고 가족에게 위험이 닥치기 전에 그만두라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김남길 할아버지는 소송을 제기하려 했지만 아무도 그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법 체계는 그를 무시하는 것을 넘어 진실을 가리려는 사람들의 편에 서 있는 듯했습니다. 이지혜를 살해한 혐의를 받은 사람은 노숙자로 묘사되었지만 그가 진짜 범인이라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김남길 할아버지가 사건 재조사를 요구하자 경찰은 모든 일이 끝났다고 일축했습니다. 진실은 묻혔고 김남길 할아버지의 가족도 무너졌습니다. 아내는 딸을 잃은 슬픔과 불의의 무력감을 느껴 병에 걸려 몇 년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남길 할아버지는 세상에 홀로 남겨졌고 딸을 위한 정의를 찾으려는 희미한 희망을 붙잡은 미치광이처럼 살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희망도 사라져갔습니다. 결국 김남길 할아버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가족, 경력, 그리고 삶을 계속할 이유까지. 그는 집을 떠나 방황하며 이름 없는 노숙자가 되어 그 모든 고통스러운 일을 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기억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그는 이지혜의 미소, 가족 식사의 웃음소리를 꿈꿨고 깨어나면 차가운 어둠 속에서 모든 것이 지나갔다는 것을 상기했습니다. 새벽이 명동 거리를 밝힐 때 김남길 할아버지는 낡은 벽에 기대어 앉아 지난밤에 주었던 기이한 열쇠를 손에 들었습니다. 그 열쇠는 어찌 된 일인지 그가 아버지였던 시절, 강한 남자로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시절을 생각나게 했습니다. 이것이 기회일까?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신호일까? 그는 의아해하며 마음속에 불안감을 품었습니다. 김남길 할아버지는 그 열쇠가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답이 될 수 있고 혹은 그가 오래전에 포기했던 진실을 찾는 여정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남길 할아버지는 그 기이한 열쇠에 대한 단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작고 검은 금속으로 만들어졌으며 머리에는 복잡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그 열쇠가 어디로 이어지는지 몰랐지만 평범한 열쇠가 아니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그는 골목에서 흔히 만나는 고물상이나 열쇠 수리공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대부분은 고개를 저으며 이런 종류의 열쇠를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마침내 여러 시간 동안 골목과 전통시장을 헤맨 끝에 한철수라는 노련한 열쇠공을 만났습니다. 김남길 할아버지가 열쇠를 내밀자 한철수 할아버지의 눈이 빛났습니다. 이 문양 본 적 있어. 이거 특수 문서 보관함 열쇠인데 큰 사무실에만 있는 거야. 근데 아무 보관함이나 열 수 있는 건 아니야. 옛날 물건이고 아마 20년도 더 됐을 거야. 한철수 할아버지의 말은 김남길 할아버지 마음속에 퍼즐 조각처럼 딱 들어맞았습니다. 만약 이것이 문서 보관함 열쇠라면 과거와 관련된 자료로 이어지는 걸까? 그렇다면 20년 동안 찾아온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될까? 그는 한철수 할아버지에게 감사를 표하고 떠났습니다. 머릿속은 여러 가지 질문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열쇠에 연결된 것은 큰 사무실뿐이었고 특수문서 보관함을 사용하는 곳일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조사한 끝에 김남길 할아버지는 서울 중심가에 있는 오래된 구빌딩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은 한때 문을 닫은 회사의 소유였지만 현재는 재정단체가 문서 보관 창고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김남길 할아버지는 행동을 개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건물 안에 들어가기 위해 그는 시설 청소부로 변장했습니다. 낡은 작업복과 빗자루를 든 채 그는 분주한 복도를 누비며 주변에 무심한 척했습니다. 청소만 하고 갑니다. 방해 안 될 거예요. 5층에 도착했을 때
그는 방구석에 놓인 큰 보관함을 발견했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고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주머니에 있는 열쇠는 마치 제자리를 찾은 것을 아는 듯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열쇠를 자물쇠에 넣었습니다. 딸깍 소리가 작게 들렸지만 그를 안심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안에는 수십 개의 두꺼운 문서 파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비밀이라고 표시된 자료를 발견하고 눈이 번쩍였습니다. 그는 재빨리 그것을 집어들고 낡은 천가방에 넣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차리기 전에 그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은신처로 돌아온 김남길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문서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줄을 읽고 그는 얼어붙었습니다. 그 안에는 20년 전의 억울한 사건에 대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파일 안에는 박미경이란 사람이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내용이 있었고 사건과 연루된 관계자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관료, 경찰, 유명 기업인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 페이지를 넘기자 김남길 할아버지는 몸이 굳었습니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나왔고 그 안에는 그의 딸 이지혜가 있었습니다. 사진 밑에는 작은 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범죄 은폐 사건의 잠재적 피해자. 그의 손은 떨렸고 눈은 흐려졌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그는 이지혜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항상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서류들은 마치 칼날처럼 그의 심장을 꿰뚫는 듯했습니다. 이지혜는 권력자들의 추악한 비밀과 관련된 것을 알아차렸고 그 대가로 목숨을 잃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김남길 할아버지는 혼자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지난밤에 조폭에게서 구해준 박수호 청년을 생각했습니다. 수소문 끝에 그는 박수호 청년이 살고 있는 기숙사를 찾아갔습니다. 다시 만났을 때 박수호 청년은 놀랐지만 감사의 마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저를 왜 찾아오셨습니까? 김남길 할아버지는 박수호 청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네 도움이 필요하네. 그는 열쇠, 자료, 이지혜의 죽음에 대해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박수호 청년이 혼란스러워했지만 김남길 할아버지의 진지하고 고통스러운 눈빛을 보고 단순한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돕겠습니다. 박수호 청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대생으로서 그는 이 사건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김남길 할아버지와 박수호 청년은 권력의 어두운 망과 맞서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진실을 밝히는 것뿐 아니라 자신의 목숨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김남길 할아버지와 박수호 청년이 협력하기로 한 날부터 그들의 모든 발걸음은 더욱 신중해졌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적이 돈 많은 기업인뿐 아니라 내부에서부터 썩어버린 권력 시스템 전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박수호 청년은 김남길 할아버지가 찾은 자료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파일에 나타난 이름들은 모두 숨겨진 추문과 관련되어 있었고 그 중심에는 최재욱이라는 기업가가 있었습니다. 최재욱은 재정 분야에서 큰 기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박수호 청년이 법대 친구들을 통해 더 많은 정보를 모으는 동안 김남길 할아버지는 목격자를 찾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들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선 사건을 목격하거나 관련된 사람의 증언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파일에서 눈에 띄는 이름은 박미경이었는데 그녀는 전직 경찰이었습니다. 파일에 따르면 박미경은 이지혜 사건의 핵심 증거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후 도시에서 사라졌습니다. 몇 날 며칠을 조사한 끝에 그들은 박미경이 변두섬 마을에 숨어 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박미경의 집은 흙길 안쪽에 있었고 주변은 드문드문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처음에 박미경은 낯선 두 사람을 보고 경계했지만 김남길 할아버지가 이지혜의 죽음과 20년간의 정의를 향한 노력에 대해 이야기하자 그녀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저는 이 일에 다시 연루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진실을 말한 대가로 모든 것을 잃었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고 두려움으로 가득 찬 눈빛을 보였습니다. 김남길 할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딸을 잃은 아버지의 고통과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정의를 향한 열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박수호 청년도 그녀에게 설득하며 이것이 올바른 일을 할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마침내 박미경은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그녀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증거가 조작되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권력 있는 무리가 최재욱과 그의 일당을 기소하는 증거를 파괴했고 그녀를 막기 위해 가족을 모두 죽이겠다는 협박을 가하여 그녀는 도시를 떠나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요. 그녀는 서랍에서 조심스럽게 숨겨둔 녹음기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녹음기에는 최재욱과 부하의 짧은 대화가 담겨 있었는데 이지혜를 처리하여 그들의 비밀을 지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녹음기는 중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박미경의 집을 나서자 수상한 차 한 대가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박수호 청년은 백미러를 보며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누가 뒤쫓아오고 있습니다. 김남길 할아버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운전해라. 하지만 우리가 알아챘다는 것을 들키지 마라. 그들은 작은 골목길로 돌아가려 했지만 뒤쫓아오는 차는 계속 바짝 붙었습니다. 탈출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박수호 청년은 골목에 차를 세웠습니다. 차에서 내린 무리는 쇠파이프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가진 것을 다 내놓아라. 아니면 우리를 원망하지 마라. 김남길 할아버지는 차에서 내리며 냉랭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협박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폭력 사태는 더욱 심해졌고 무리가 그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많았지만 김남길 할아버지는 주변의 물건을 이용하여 기지를 발휘해 자신을 보호했습니다. 박수호 청년은 비록 두려웠지만 그를 도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잠시 후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그들은 무사히 탈출할 수 있었지만 녹음기를 빼앗길 뻔했고 박수호 청년은 어깨에 가벼운 상처를 입었습니다. 안전하게 돌아온 그들은 그동안 수집했던 정보를 다시 분석했습니다. 박미경이 제공한 정보와 녹음기에서 그들은 이지혜가 단지 작은 비밀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최재욱과 그의 일당의 돈 세탁 활동에 대해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지혜는 김남길 할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냈지만 그것은 아버지에게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편지에서 그녀는 자신이 일하는 식당에서 불법 거래를 알게 되어 두려움을 느꼈다고 썼습니다. 그들은 너무 무서워. 혹시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아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그 편지는 김남길 할아버지가 위험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아가도록 이끄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박미경의 녹음, 이지혜의 편지, 그리고 그들이 모은 증거를 바탕으로 김남길 할아버지와 박수호 청년은 이 사건을 세상에 알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박수호 청년은 예전에 알던 독립 로펌에 연락하여 그 사건을 맡아달라고 설득했습니다. 처음에는 변호사들이 거대한 세력과 맞서는 것을 두려워하여 주저했지만 그 사건의 세부 사항을 읽어본 후 그들은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로펌의 도움으로 김남길 할아버지와 박수호 청년은 작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김남길 할아버지는 처음으로 대중 앞에 나타나 이지혜의 죽음, 자신이 겪은 부당함, 그리고 20년간의 진실 찾기 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내 딸을 죽이고 모든 증거를 묻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진실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정의는 느릴 수 있지만 반드시 올 것입니다. 김남길 할아버지의 말은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기자들은 더욱 깊이 있게 조사하기 시작했고 관련 기관에 압력을 가했습니다. 여론에 밀려 정부는 이지혜 사건을 다시 조사하고 최재욱과 그의 일당을 소환해야 했습니다. 최재욱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망을 이용하여 최고의 변호사를 고용해 자신을 변호했고 증인과 김남길 할아버지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압박했습니다. 어느 날 밤 박수호 청년이 법률 사무실에서 나오는 길에 정체를 알 수 없는 무리에게 붙잡혔습니다. 그중 한 명이 속삭였습니다. 최재욱 회장님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나? 이 일에서 빠져라. 그렇지 않으면 자네와 저 늙은이 둘 다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박수호 청년은 혼란스러운 상태로 돌아와 김남길 할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지만 김남길 할아버지는 두려워하는 대신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우리를 물러서게 하려는 수법이야. 만약 우리가 두려워하면 모든 것이 여기서 끝날 것이다. 하지만 그는 신중했습니다. 그는 박수호 청년에게 위험을 피하기 위해
잠시 동안 조사에서 거리를 두라고 요청했습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김남길 할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옛 친구이자 최재욱의 변호사인 정태훈에게 접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선 만찬에서 김남길 할아버지는 낡은 옷을 입고 나타나 모든 사람의 경멸적인 시선을 받았지만 정태훈을 만났을 때 그는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정 변호사, 자네는 정의를 위해 변호사가 되려고 했었지. 그런데 왜 최재욱 같은 사람 밑에서 일하고 있는 건가? 부끄럽지도 않은가? 정태훈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정의라니? 이 세상에서 정의는 사치일 뿐이야. 나는 그저 내 일을 할 뿐이고 다른 사람과 다를 바 없네. 하지만 김남길 할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자네에게 아직 양심이 남아있다고 믿네. 자네는 거짓 속에서 영원히 살 수 없어. 만약 자네가 날 돕는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을 거야. 정태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김남길 할아버지는 최재욱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위협적이었습니다. 김남길, 당신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고 있어. 하지만 나는 돈뿐만 아니라 권력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거야. 당신이 계속 나선다면 당신과 그 어린 친구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협박은 김남길 할아버지의 마음을 흔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더욱 단호해졌습니다. 김남길 할아버지와 박수호 청년 그리고 변호사팀은 법정에서 증거를 제시하기 위해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이 싸움이 이지혜의 정의를 찾는 것뿐 아니라 수년간 지속된 부패와 범죄를 밝히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재판 당일 재판방은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언론, 변호사 그리고 최재욱의 다른 피해자들까지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최재욱의 변호사들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이것은 명예를 더럽히기 위한 음모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녹음기, 이지혜의 편지, 박미경의 증언 등 증거가 하나씩 제시되자 그들의 변론은 힘을 잃었습니다. 박미경의 녹음이 법정에서 재생되었고 최재욱의 목소리가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빠르고 깔끔하게 처리해 흔적을 남기지 말고. 김남길 할아버지의 차례가 되자 그는 배심원단 앞에 섰습니다. 그들은 내 딸이 너무 많은 것을 알았다는 이유뿐 아니라 정의가 그들을 따라잡을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죽였습니다. 하지만 정의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매일 평생 동안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재판방은 조용해졌습니다. 김남길 할아버지의 감동적인 말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마침내 며칠간의 공방 끝에 법원은 최재욱에게 살인, 돈 세탁, 법률 조작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그의 공범들도 적절한 형을 받았고 부정행위를 저지른 관리들과 경찰들도 처벌을 받았습니다. 법원에서 이송되는 동안 최재욱은 김남길 할아버지를 노려보았지만 김남길 할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돌렸고 부정적인 감정이 그의 영혼을 잠식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최재욱 사건은 적절한 판결로 끝맺었을 뿐 아니라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부정부패를 막기 위한 수많은 조사가 시작되었고 이전에는 불가침이라고 여겨졌던 관리들과 경찰들은 이제 정의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언론은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김남길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불굴의 의지와 끊임없는 투쟁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최재욱과 그의 일당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며 일어나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정의를 요구하는 움직임을 만들었습니다. 한때 어둠 속에 숨어 살던 김남길 할아버지는 이제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존경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인터뷰와 상을 거절하고 평범한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느 평온한 아침, 박수호 청년은 작은 선물을 들고 김남길 할아버지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것은 나무로 만든 조각상으로 다음과 같은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정의와 진실을 위해 싸운 사람에게 바칩니다. 박수호 청년은 조각상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할아버지를 존경하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할아버지의 행동이 얼마나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김남길 할아버지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고 깊은 감사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고맙네 박수호.
하지만 내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은 이지혜의 억울함을 풀어줬다는 것이네. 이제부터 나는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거야. 두 사람은 함께 앉아 힘들었지만 자랑스러웠던 지난날을 떠올렸습니다. 햇살 가득한 아침, 김남길 할아버지는 이지혜의 묘지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묘비에 흰 꽃 한 송이를 놓았습니다.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와 잔잔한 향기를 실어 나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묘비에 손을 얹고 나지막하게 속삭였습니다. 이지혜야, 아빠는 내게 한 약속을 지켰다. 이제 편히 쉬렴.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더욱 밝은 미래를 예고하는 테스입니다. 마치 삶이 다시 그가 잃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돌려주려는 것 같았습니다. 비록 김남길 할아버지는 자신의 여정을 마무리했지만 그의 이야기는 계속 퍼져나갈 것입니다. 최재욱 사건에서 시작된 부정부패 척결 운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힘없는 사람들, 불의의 피해자들은 이제 일어나 싸울 수 있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서울의 한 구석에서 김남길 할아버지는 여전히 예전처럼 소박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피로하거나 슬픈 기색 대신 평온함, 자부심, 그리고 희망의 빛이 그의 눈에 담겨 있었습니다.